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김광규 시인의 큰악산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김광규 시인의 큰악산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김광규 시인은 1941년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언제 등단을 했냐면 이제 1975년에 문학가 지성에 유무, 영산, 부산, 시론 이렇게 4편의 시를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일상의 그런 아름다움 또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규 시인의 시의 특징은 일상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일상이란 건 굉장히 쉽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민중들의 삶의 사랑과 슬픈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애환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소시민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시민이라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서는 행동하려는 양심은 있으나 실제로 현실이나던가 주어진 상황이나 제약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적 삶에 대해서 시인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소시민적 삶에 대한 폭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민중의 애환 같은 경우는요, 서울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서울권 같은 경우는요,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꿩의 모습에 서울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런 걸 보고 환유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일반 민중의 애환을 담았고, 소시민적 삶에 대한 폭로는요, 희미한 옛사랑의 이제 그림자라는 시를 보면 이 옛사랑이 바로 그 민주주의를 향해 부르짖었던 그런 뭐 청춘의 용기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희미해지죠. 이것은 이제 자신은 이제 속물적인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가 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소시민적 삶에 대해서 폭로하는 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상시 속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진실, 삶의 진실에 대한 탐구와 같은 의식이 이 김광규 시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가 굉장히 눈물 없이는 또 기억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지금도 많은 문제거리라던가 해결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광규 시인 같은 경우는 1941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이제 6.25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을 거쳐서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반성거를 던져주는 5.18 군사정변, 이런 것들을 모두 겪은 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규 시인의 일상은 이건 정말 우리 한국의 현대사와 맞닿아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광규 시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악산의 마음은 어떤 시인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큰악산의 마음은요, 김광규 시인의 이제 3번째 시집의 이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여러 편이 술렸지만 그 중에 큰악산의 마음이 이제 대표 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큰악산의 마음 같은 경우는요, 문학가 지성사에서 이제 출간이 되었고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에서 일상시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놓은 그의 3번째 시집
큰악산의 마음에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의식의 이중구조를 날카롭게 직시하면서 그것이 드러내는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들을 반어적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반어적에 한번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그의 이 아이러니가 바로 반어입니다. 상투적인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시인의 집요한 정신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발행된 날짜가 이제 1986년인데요. 이때는 80년대라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도 독재 정권이라던가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그런 아픔이 지금 현실 2020년보다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일상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인의 어떤 날카로운 지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바로 이제 김광규의 이제 큰악산의 마음이라는 시집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집을 읽었을 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가 이렇게 마음속에 막 와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읽기보다는 내가 어떤 시를 읽다가 그 시집 속에서 한 편이든 두 편이든 내 마음속에 곱씹어 볼 수 있는 시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집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처럼 이제 바로바로 이해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악산의 마음을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인의 산문인데요. 1984년 5월 평범한 시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이제 시인이 썼습니다.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소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인지 나에게는 예술과 기질이란 것이 없다. 예술가나 문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는 어딘가 좀 다르고 희한한 에피소드도 남기는 수가 많은데 나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남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깃거리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남다른 감수성이나 창조적 상상력 또는 빼어난 글재주를 지닌 것도 아니다. 40대 중반에 이르도록 그저 고지식한 훈장 노릇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왔을 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범하고 심오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소박하고 평범한 나의 글이 때로는 눈에 띄기도 하는 모양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일상시를 김광규가 썼다라고 설명을 했죠. 보통 시하면 여전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함축적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뭐 고도의 지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일상적인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시가 굉장히 우리한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너무 겸손한 이야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남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문학인들 중에서 너무 이제 비범하고 심오한 작품들이 많아서 소박하고 평범한 나의 글이 이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평소에 고민하는 게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막 특히 그 공부 중에서도 시라는 공부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솔직히 흥미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평범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비범하고 심오한 유튜버들 또는 뭐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덕분에 또 이렇게 저의 이런 평범한 손글씨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글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같이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는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한 글을 쓰고 있으니 결국 생활문학도 모두 보잘것없는 꼴이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을 고치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주어진 대로 나답게 살면서 나다운 글을 써보려고 한다. 혹시 내게도 어떤 글 쓰는 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전에 시를 쓰는 버릇일 것이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이 남에게 쉬운 말로 똑똑하게 전달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고쳐 쓴다. 그리하여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시를 한 편 끝맺은 날은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마시기도 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일상시를 쓰는 그런 시인의 소박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김광규 시인의 소박한 마음이 이 큰악산이라는 곳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걸 한번 저랑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큰악산의 마음.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숲을, 너울대른 굴참 나뭇잎 사이로 살쾡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숱한 나무와 짐승들,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맷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는 짙푸른 수분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나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큰악산에서 돌아올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자, 제가 읽어드린 큰악산의 마음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시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큰악산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이 큰악산에 먼저 집중을 해줘야겠죠. 이 큰악산은요, 바로 뭐예요? 네, 매산 할 때 그 산입니다. 그래서 큰악산은 자연물이죠. 그래서 자연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요, 속세나 세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썩어버린 것들이 거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재생의 공간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생태가 어우러지는 회복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큰악산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의 마음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큰악산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큰악산은요, 이게 연음 효과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큰 악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어떤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육산, 악산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악산 중에 악산을 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산이란 의미 자체가 바로 큰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악산 중에 악산은 정말 큰 산 중에 큰 산을 오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앞에 큰 자가 더 붙였으니까 이거는 왕 큰 악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큰 산인데 그 앞에 큰이 붙었으니까 더 큰 산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거대한 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연의 마음 또는 우리 산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왜 화자는 산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본문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볼 때는요,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그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 친구가 어떤 심리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죠. 왜? 우리 인간이란 의사소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볼 때도 어떤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산을 좋아하는 친구, 그 중에서도 큰악산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친구죠. 자,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봐볼게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내 맘대로 이 생애를 죽고 재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삶 속에서는 재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을 이겨내야 되죠. 근데 이 일상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산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약간의 뭔가의 의문을 들어야 돼요. 이 친구가 큰악산이겠죠. 이 산은. 그럼 이 산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치유의 공간이죠. 그리고 굉장히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속세를 떠남. 근데 편안한 어디를 집을 떠난대요. 그러면 집도 좋은 거고 산도 좋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여기서는 마음이 무거운 날에 집에 들어왔으면 더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절된 공간 또는 이렇게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한 집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편안한 집은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 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과 산은 대조되는 공간이다. 집은 어떤 공간? 인간이 사는 공간이고 산은 어떤 공간? 자연이 사는 공간이다. 자연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벌써 큰악산 마루턱에 올라섰어요.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숲을.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자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제멋대로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유로움이 있다. 우리 속세라는 거는 틀이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 그럼 시간표가 있고 직장에 간다 하면은 직장 내부의 규칙이 있죠. 근데 이 산에 올라가면 어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세상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너울대는 굴참나무 잎 사이로. 굴참나무 잎도 자연물이고 자연물이 팔랑팔랑 막 눈앞에서 너울너울하고 있는 거죠. 살쾡이 한 마리 지나가고, 이것도 역시 자연물, 동물이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자, 썩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햇볕을 이렇게 나른하게 쪼이고 있는 뭐가 있어요? 도마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란 거는 죽은 것도 다 함께 자연에서 어우러지는 재생의 공간, 치유의 공간,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렇게 시각적인 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땅과 하늘을 집삼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 집에 들어가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산을 왔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 산이 바로 뭐야?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랑은 대조되면서 얘네들의 마음은 어떨까? 무거울까? 나처럼? 아니면 편안할까?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만 가지고. 왜? 규칙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는 속세적인 것, 돈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몸 하나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건 긍정이에요. 저 숱한 나무와 짐승들이라고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자연물을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실 이 자연물 같은 마음을 얻고 싶기 위해서, 이 자연물 같은 마음을 나도 얻고 싶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굉장히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요. 화자는 여기서 부러움의 심정이 드러난다. 근데 여기 일행에서는 나는 어때? 집에 있을 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재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자연물들은 재생이 된다. 호기롭게 야호 외쳐보지만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 되죠. 근데 산에는 주인이 없죠. 그러나 집에는 주인이 있죠. 우리 여기 아파트나 어떤 주택 같은 거 생각해봐요.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상을 참아내야 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산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이렇게 에코가 되돌아오는 것을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온다고. 이 나그네는 바로 화자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냐? 대꾸법. 이제는 대꾸법을 왜 쓴다?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살린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의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어떤 공간이 이동하면서 보입니다. 집에서 산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그래서 화자의 공간의 이동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산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맷새들 지저귀는 소리, 산에 있는 새죠. 그 다음에 여울. 여울은 시냇물을 얘기합니다. 섞여 흘러가는 짙푸른 숲의 냄새. 짙푸른 숲의 냄새라고 하면 이 냄새는 후각이잖아요. 근데 푸른 것은 이제 시각이죠. 그래서 후각의 시각화가 일어나서 후각적 이미지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다른 감각적 이미지로 뭐 해야 돼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표현법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늘하게 피어올라요. 서늘한 건 뭐야? 촉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숲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자신의 그런 상황, 화자의 상황을 이제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자,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여기서 대꾸법으로 역시 반복이 되고 있죠. 나는 인간이야. 지금 산에 와서 너무 좋은데 어디를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집을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들이나 벌레처럼 나뭇가지에 앉을 수도 없고 바위 틈에 엎드려 잠잘 수도 없고 살쾡이처럼 낙엽과 함께 이제 썩어버릴 수도 없어요. 도마뱀처럼. 아니 뭐 이런 자연물처럼요.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러면은 큰악산에서 느끼는 마음, 그 다음에 이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에서 살고 싶다고 나의 어떤 지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산은 뭐냐면 우리가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배울 때도 이게 청산에 대한 뭐 이미지를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건 뭐냐? 나의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남겨둔 채 떠나요. 자, 화자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큰악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자, 여기 부분이 재밌는 게요. 큰 악산이 제가 제목 설명할 때 이거 큰 산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큰 산, 큰 산,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큰 산에서 되돌아오니까 내가 어떤 산이 돼요? 나는 이제 산은 없지만 작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작은 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체는 작은 존재지만 세상 속에서 작은 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 큰 산을 품고 있으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재생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구절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악산을 갔다 오면 나는 재생의 존재로 다시 재탄생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이 시가 재미있는 게요, 이런 겁니다. 이제 큰악산이라는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큰악산은요, 재생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물들도 큰악산에서 재생을 하지만 화자인 나도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가 큰악산을 갔다 오니까 마음이 가뿐해져서 다시 집에서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보통 이 자연을 지향하는 시가 정말 많은데요. 자연은 인간의 그런 어떤 근원적인 회귀라던가 자연을 만나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을 하면은 자연 속으로 굉장히 회귀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많이 나타나요, 현대시에서. 그래서 자연을 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기원합니다. 뭐 청삼들곡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또는 뭐 소설이라던가 시라던가 어떤 다른 작품을 봐도 자연 속에서 이제 속세를 버리고 등지고 회귀를 할, 자연에서 만족하고 계속해서 살려는 그런 정서가 고전 시가라던가 시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별한 게요, 자연에서 치유를 받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속세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이 시의 이제 돋보이는 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에서 계속 있고 싶다, 큰악산에서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끝냈어도 됐지만 굳이 속세로 다시 돌아오죠.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서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김광규라는 작가가 시적으로 뭐를 지향하냐면, 이 김광규라는 작가는 사실은 어떤 휴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 휴머니즘은 뭐냐면 인간성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사회 속에서 자유정신, 어떤 부당한 속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자유정신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자연적인 삶을 추구를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속세 속에서. 그래서 이 김광규 시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일상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광규 시인은 이 속세 속의 사람들을 부정하고 이 속세 속의 그런 타락을 풍자하고 저항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이 속세도 본래의 상태로 재생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속세가 변해가는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김광규 시인의 특징입니다. 시세계의 특징입니다. 부조리한 사회, 부정의한 사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인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또는 더 회의적으로 변해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또는 독재하의 그런 사회, 그 다음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질 문명의 폐해가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시적 화자가 냉소적일 수 있어요. 그럼 냉소적인 친구를 둘 수가 있죠, 우리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이런 냉소를 떠나서 나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당한 속세 싫어, 나 자연으로 갈래, 어떻게 자연으로 정말 회귀하려는, 그냥 완전히 세상의 것을 등지고 뭔가 이상적인 것, 그 다음에 관념적인 것만 막 추구하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화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큰악산의 마음에 나오는 이 화자라는 친구는 자연 속에서 치유해서 속세로 돌아와서 그 자연의 좋은 영향력을 속세에서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본래의 상태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2006년에 고3 10월 학평에 이제 기출이 된 시입니다. 그리고 김광규 시인의 시는요, 충분히 기출 문제에도 나왔기도 나왔고,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한테 그런 걸 다 떠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들려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김광규의 큰악산의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